예,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시는데 답사 어떻게 잘 하셨어요?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좀 새로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30살 간 넘어서 서울에서 경주로 왔거든요. 근데 그 30살 간 넘은 상태에서 제가 자발적 백수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이제 하고자 했던 게 한민족 상고사를 재정립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역사, 문화, 사회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거를 이제 제 필생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지금 제가 67이거든요. 30 몇 년 동안 이제 나름대로 백수를 하면서 우리 상고 역사, 문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도 제목에 보면 신라 역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왜 그렇게 정했냐 하면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세계사에서 굉장히 독특해요. 왜,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하면 박씨 집단에서 석씨로 왕권이 넘어가고, 석씨에서 김씨로 왕권이 넘어가고, 마지막에 또 박씨가 하고 뭐 다시 그랬다 김씨가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0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왕조 세력을 축출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왕조가 없어요. 고대사에 어느 세계사에도 없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이 박혁거세 집단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제가 보면 단군 왕검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한 그 중심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화백회의 있죠. 선양, 또 권력을 이제 폭력이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선양하는 이런 문화가 단군 왕검 시대의 기본적인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 문화가 신라로 전달되었고, 그 문화를 주도했던 사람인 대표인 박혁거세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박혁거세가 옹립이 될 때 몇 살인지 아세요? 13살이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신라 육성, 여기도 이제 아마 후예들이 계실 텐데, 신라 육성 사람들은 위만 조선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무슨 소리냐 하면 중국과 같이 패권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육부촌 사람들이 여기 서라벌에 쭉 포진하고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살이라는 어린아이인 박혁거세를 왕으로 옹립했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자기들이 북방에서 하던 권력 시스템으로 하면 육성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들이 이씨, 알천공이 힘이 제일 셌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자기가 왕하면 되잖아요. 근데 박혁거세는 넘겼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화백회의하고 선양이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 전통 문화가 이렇게 전달되면서 그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없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방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박씨 집단인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고등학교 사만하고 삼국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늘 신라는 진안의 후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신당서 구당서에 보면 신라는 변안의 후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고등학생들 역사 교과서에서 신라는 진안의 후예라고 배우고 있는데, 신당서 구당서에는 신라는 변안의 후예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강단사학에서 아직도 그거를 원인을 해명해가지고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사가
강단사학이 굉장히 약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삼국사학이 초기 기록을 불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 논문 쓸 때 어떻게 써요? 그 이후가 다 주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자꾸 갈수록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고사를 잊어버리고 또 복원이 잘 안 되는 것도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다면 왜 당나라에서는 신라를 진안이라고 바뀌었냐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대제국에서 역사책을 쓰는데 이웃나라인 신라를 진안이로 했으면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당서, 구당서에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진안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신라라는 공동체는 박씨를 중심으로 한 진안에서 김씨를 중심으로 한 변안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종족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350년까지만 해도 요 서라벨에서 황금 문화가 안 나와요. 무덤을 파면.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 무슨 소리냐 하면 신라 김씨들은 초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김씨 세력들이 부상하고 그들이 주도권을 장악할 때부터 황금 문화가 굉장히 서라벨에서 이제 중요한 그 문화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신라의 정체성, 그 종족적인 정체성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가 파악이 돼야만이 신라 문화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 불교 문화 유적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라 문화 이해하는데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불교가 법흥왕 때 그 공인이 됐거든요. 527년인가 4년인가 7년인데 그러면 불교 이전에 BC 57년부터 하면 거의 500년 동안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상식적으로 그 문화를 잘 모를 거예요. 그 1000년의 절반이 불교 이전 문화인데 우린 신라 문화 하면 불교 문화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우리 자체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단군왕금을 중심으로 해서 전달됐던 우리가 왜 풍류도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그 풍류 정신하고 관련된 그런 문화들이 500년간 지속이 됐고 그분들의 세력과 영향이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를 공인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372년에 들어와서 374년에 공인을 하거든요. 백제는 384년에 들어와서 몇 년 안 돼서 공인을 해요. 근데 이 신라는 150년 늦게 공인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고구려 좋아하죠? 삼국 이렇게 하면 고구려 좋아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고구려를 좋아해요. 강력한 힘을 의식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힘이 약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여러분들하고 저는 지금 중국말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몇백 년을 버틸 수도 있다고 가정도 할 수 있고 고구려가 더 커서 중국을 먹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국어 쓰는 거예요. 그죠? 북방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중국 점령했던 사람들 다 중국 쓰잖아요. 그죠? 무슨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단군왕금 사회에서 유지했던 아주 좋은 정신문화 중에 하나인 화백회의와 선양이라는 문화라는 거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이 많아지니까 투쟁해야 돼. 먹거리 투쟁하다 보니까 패권이 자꾸 일어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이렇게 할 땐 다 뭐예요? 굉장히 선한 의지로 선한 공동체를 원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실천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상생에 함께 사는 대동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를 했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후손인데
이렇게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의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 하면 마한이라고 나라가 있는데 54개국이 있대요. 근데 그 왕을 진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은 54개국 왕이 모여서 뽑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귀족 공화제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생각을 바꿔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고구려 정통론 문제하고 이제 약간 대비를 해서 그 문화가 신라로 들어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전국 시대예요. 중국에서는 피 터지게 싸우는 시대인데 우리는 뭘 했냐 하면 동시대에 면장들이 54개 이게 지역으로 하면 한 면장급 되거든요. 면장들이 모여서 왕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화주의자이고 공생하고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화가 사실은 박격거세가 그 집단이 가져왔기 때문에 선양과 화백이라는 문화가 작동을 했고 우리가 풍류도라고 하는 고유 사상이 신라를 통해서 계승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고구려나 백제가 더 주도권을 가졌으면 그러한 좋은 장점이 아마 일찍 사장됐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무력이란 차원에서 대고구려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전통을 맥을 이어서 우리한테 지금 한류에 뿌리인 그런 풍류 정신을 이렇게 DNA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할 수 있었던 신라도 우린 좀 달리 봐야 돼요. 지금 아마 여러분도 한류에 대해서 놀랄 거예요, 그죠? 최근에 보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참 격세지감이죠. 뉴욕의 그 제일 번화한 사거리에 기사식당 그런 거 봤죠. 기사식당을 하는데 굉장히 줄 서가지고 몇 시간씩 서서 먹어요. 근데 그 차림표에 영어 하나도 없어요. 기사식당 차림표 우리 거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K-문화가 이렇게 계속 전 세계적으로 나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풍류정신하고 신명에 관한 어떤 그런 정신. 그러니까 세계의 우주적인 어떤 생명에너지하고 우리하고 다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정신, 그런 문화들이 지금 제가 보면 그래요. 오늘도 비가 왔지만 최근에 보면 기상이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질병도 많고 하는 게 어쩌면은 제 느낌에는 문명의 대변혁이에요. 우리가 그 팬데믹 겪었잖아요. 이렇게 포함해서 그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50년, 100년을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초래되는 가장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인류가 합리적이고 과학이란 미명하에 그걸 발달시키면서 지구를 엄청 파먹은 대가예요. 지구를 우리가 착취한 대가가 지금 환경변화, 질병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문명 변혁기의 와중에 있지만 결국은 더 큰 충격이 올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더 많은 전쟁과 질병과 환경재난이 올 거라고. 그러면 결국 인간들이 어떤 반성을 할 거냐 하면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것을 대상화시켜서 그것을 지나치게 착취했다는 걸 자각을 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나올 수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공존이거든요. 그죠? 지구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지속 가능하게 공존할까 하는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잠복된 DNA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로 부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과도 보이지 않는 귀신과도 우리가 굿할 때 어떻게 해요? 그죠? 굿할 때 보면 악신조차도 한 상 차려주고 얼르고 나서 보내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그 존재를 긍정하면서 회원해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그런 장점들이 제가 보면 21세기에 새로운 신문명이 일어날 때 통일된 대한민국이 우리가 정치인들이 잘만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잘만 하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태가 열릴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박혁거세 집단들이 가지고 왔던 그 풍류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씨들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초원에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흔히 천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금 제일 서북 쪽에 있는 이제 그쪽 주변에서 살던 초원 세력들이 어떻게 이동해서 결국은 신라까지 들어온 게 그분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신라의 역사 문화를 읽어내려면 최소한 그 두 집단의 기본적인 사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역사나 문화라는 거는 결국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알아야 그걸 해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론 제3세력인 그 해양 세력인 탈해도 있어요. 근데 탈해는 굉장히 좀 약했잖아요. 지금 그 족보에 보면 석씨 집안이 한 2만 명뿐이 안 돼요. 김씨들 막 이러면 450만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초기 왕이 되고 이제 그 중앙 집권하는 과정에서 다 도태돼 가지고 실제로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어디 있었냐면 삼국유사에 단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단서를 요 단서만 가지고 제가 책을 3권을 썼어요. 1800쪽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 자장 스님한테 이제 문수보살이 신탁했다는 거로 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 너희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의 왕인데, 이거 사카 왕이라는 소리거든요. 이미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동이 공공의 족속과는 같지 않다 이랬어요. 이게 요 문구로 사람들이 해독을 못했어요. 처음에 말한 해독이 요거는 변환이고, 김씨들 이전의 집단은 진안이고, 이렇게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 키를 해독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그 백수를 하기로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들어와 가지고 이걸 키워드로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중심적인 제 역사관과 이제 그런 걸 생겼는데, 요 내용도 보시면 뭐냐 하면 이병도 선생 잘 알잖아요. 강단사학의 모든 그런 할아버지 말 되는 이병도 선생이 삼국사기를 각주를 치면서 번역해서 각주를 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의 통전에는 그 선조는 본시 진안의 종족인데 그 나라가 백제 고구려 두 나라의 동남쪽에 있으며 라고 한 것을 두고 이병도가 여기 나오는 진안을 각주하기를, 신라가 진안의 후예인 것처럼 말한 것은 양서 이래의 오전을 승습한 것이다. 신구양 당서에는 분명히 신라가 변안의 후예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되게 재미있는 게 지금 한국 사학계의 대부분이 이병도 선생의 제자들 중심이거든요. 서울대 그 학맥이. 그런데 이병도가 이렇게 각주를 쳐놨어요. 진안이 아니고 변안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걸 논문으로 쓴 사람이 없어요. 강단사학에.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고사 보고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동의공공이 박혁거사하고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 삼국유사에서. 근데 이게 보면 동의공공족은 제가 책을 수시안에서 온 환웅이라고 쓸 때 680쪽을 각주해서 쳤는데 출판사에 너무 많다고 해서 100쪽 빼줄 정도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키워드를 넣고
자료를 추적하고 하면 굉장히 많은 그 자료들이 나와요. 근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순수를 마치고 요임금 때 공공을 유흥으로 유배시켜서 북적을 교화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면 공공이라고 나와. 이게 중국 역사 지도집에서 가져온 책인데 공공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유흥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성 유지가 있는데 이렇게 와서 단군 조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도 뭐냐 하면 요임금 말년에 단군 조선이 생겼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공공을 집어넣으니까 요임금 말년에 공공을 유흥으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국지에서 나오는 시간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답사를 현장을 갔어요. 갔더니 공공성 유지를 공공성이라고 돼 있죠. 북경대학교에서 발굴을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 현장인데 요 뒤가 운봉산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겨울에 갔는데 여기 뭐냐 북경 사람들이 물을 먹는 미룬수구, 미룬댐이라고 하는데 북경에서 북쪽으로 65km 정도 되는데 그 댐 강가에 이 공공 세력들이 중원에서 넘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답사를 갔는데 그 미륜연의 답사를 갔는데요. 이게 답사 다니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의 핵심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까지도 인정하는 게 우리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로 하면 안의, 비설신, 의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인식하는 경계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샤먼 문화를 인정하는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도 굉장히 신비했던 게 뭐냐면 요서 지역에서 4시 반에 버스를 타고 도착했을 때가 8시 반이었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숙박시설이 있는데 중심가로 가자 하니까 택시 기사 이 집에다 내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냐 박달촌이에요. 우리가 배달민족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박달이라고 하는 여기 그냥 있어 백단촌인 거예요. 한자로 해서 백단 이건 우리로 하면 박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데려주는데 이 동네 가니까 박달이 그렇게 많이 써 있더라고 다음 날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하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기운이 그렇게 접속을 시켜주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농담처럼 실제로 이제 밤에 갔는데 처행길인데 택시가 거기다 갖다 주더라고. 그 집 내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박달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미륜현 공공성 앞에는 이것도 밝혀지니까 10년 정도뿐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아까 그 공공이 왔다고 하는 그 앞에 흐르는 강 이름이 조선하였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 근데 그게 지금 새로운 이 키를 넣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조선하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북경에서 북쪽으로 65km의 조선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송나라 때 관찬사서에 나와요. 근데 이게 거의 명나라 때까지 유지되다 청나라 때 없어져요. 기록상에서.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이 단주라는 게 또 나오고 조선하가 나오는데 아까 말한 바로 그 공공성이 있던 데를 조선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이라고 하는 세력이 중국 문헌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관자라고 하는 게 전국시대에 쓰여진 책인데 규도편에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물가에 사는 사람의 7할, 육지에 사는 사람의 3할이 공공에 속했다. 그는 하늘의 세력을 타고 천하의 요충지를 제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천선이라고 그래서 우리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자긍심을 굉장히 갖잖아요. 그러니까 저 세력이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 거를 설명을 하기를 중국 학자 유이징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는 공공시가 고대 불학사회의 최강자였음을 말하는데 공공은 복희 시대 말부터 고신시 시기까지 세상의 우환이었다. 이게 재밌어요. 봐요. 공공이란 세력이 세상이 중국 측에서 봤을 때 세상의 우환이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냐 하면 분명히 역사 기록에 신화 기록에 공공이라는 세력은 지금 중원에 있어요. 서안과 낙양을 중심으로 한 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쫓아내요. 축출해내는 그 황제계가. 근데 자기네 입장에서는 공공은 흉신으로 돼 있어요. 근데 바로 그분들이 우리로 하면 단군신화에 나오는 환웅이라는 거예요. 환웅 세력이나 이주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바꿔도 돼요. 아까도 선양 그걸 말했지만 우리는 어떤 집단이었냐 하면 이렇게 여러 부족이 있으면 함께 공생하는 거를 추구하는 선양과 화백의 문화를 가지고 동북 쪽으로 와서 곰족을 만나서 단군조선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주를 하면서 신라까지 오면서 계속 그런 정치 문화를 유지했던 집단이라는 거예요. 뭐냐하면 선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착하냐 하면 그런 DNA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람이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알아요? 단군 신화예요. 곰이, 짐승 같은 곰이 기도를 해서 그저 쑥과 마늘로 기도를 해서 사람이 되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곰으로 표현될 때는 동물성이에요. 동물 같은 짐승 같은 인간이 그게 사람이 된다는 거는 환웅과 같이 신성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영성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 같은 애들은 그냥 먹이투쟁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성이 들어야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유가 태동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건져주고 구제해주고 함께 살아야 되는 이런 신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인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게 단군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다워야지가 바로 그런 신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임금 이렇게 유학을 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봐요. 유학 쪽에서는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 성인으로 돼 있으면서 그때가 황금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100%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임금 전까지가 황금시대예요. 무슨 소리냐면 부족들이 연합해서 CEO를 뽑아가지고 함께 어우러 살던 데예요. 근데 요임금 때부터 주변 세력들을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패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그때부터 힘을 확장하는 과정이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정서는 비인간적인 게 수용된 단계로 놓으리. 우리가 저런 병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든 승리가 목적인 거예요. 과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여서라도 이겨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그런 문화가 계속 팽창해서 사실은 중국이 커졌어요. 근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저도 인정해요. 그렇게 해서 컸다는 거. 그런데 과연 우리 문명이 계속 그렇게 제국주의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냐지. 그죠? 그걸 요번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문명의 변혁기가 되면 다시 상생 코드가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될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전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이 될 거고,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 많은 이 땅에 그런 것을 수용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문화인들이 많이 나오면 다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가 조금 이상한 애들이 해서 그렇긴 하지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상부에서 그런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그 사유 체계와 의식하고 연결된다고 해서 그렇게 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 이거 잘못됐다고. 형식은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많이 움직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의 꿈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영을 받아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함께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 몸주가 있잖아요. 이 몸주는 이분들 주변에서 죽은 귀신이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 이분들의 귀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홍익 인간하고 제세의하고 적합생하려고 하는 하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행하는 샤먼, 대샤먼들을 모셨던 거지. 주변에 있는 할매 귀신, 할아버지 귀신, 처녀 귀신 모시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은 그 잔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문화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긍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분들은 왜냐하면 자기 한계가 있으니까 그 몸주의 말을 아주 100%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가르치면 안 가르쳐줘요. 귀신 말 듣지 내 말 안 들으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귀신이 호기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그걸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는 형식은 단군시대 잔상이 맞지만 그걸 수용해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다시 복원하면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께서 하늘님을 다시 복원해서 하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아까 공공 쪽에 보여드린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다 그 여자가 1920년대 사실 이렇게 꽃갈모자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나무를 세웠거든요. 이게 하늘을, 하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갈 연자예요. 갑골문에 이렇게 하늘을 두 손으로 떠받들고 이게 꽃갈 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이것도 고구려 사람들이 이런 사인을 고구려에서 이 사인을 문장처럼 썼거든요. 이게 홍우총에서 나오는데 여기 이 사인이 있어요. 광개토 대왕이 죽고 나서 15개 정도 기념물을 만들어서 신라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인이 뭔가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체이노 같은 경우는 우물정자로 해석을 했어요. 우물정자가 아니고 요거는 하늘 중심을 나타내요. 지금 요거하고 같잖아요. 요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북극성인 거예요. 하늘의 중심. 몽골 가서 이렇게 집을 보면 가운데 뚫어놨거든요. 하늘 중심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구려 사람들도 자신들은 천성이라는 사인을 도구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세요. 지금 만약에 단군 할아버지한테 꽃갈 모자를 씌우자고 하고 미치는 소리를 듣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꽃갈 모자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무당내력이라는 책이 18세기 서울에서 큰 굿을 할 때, 굿을 하는데 12굿을 하는데 그걸 칸다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제일 앞에서 하는 게 그 삼신 단군한테 굿을 하는 건데 이게 단군이거든요. 흰옷에 꽃갈모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12번이 다른데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고 단군만 해요. 근데 이게 그것도 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왜 화백에서는 이걸 힘으로만 아니라 문화적인 속성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긍정적이었다 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선의 공동체를 지향해서 하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자꾸 힘이 약한데 뭐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홍익인간 그러면 한 달 전쯤인가 서울에 홍익인간을 주제로 한 전직 장관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하는 그런 사단법을 만들어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홍익인간
재세이와 접합원생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힘도 없고 지지도 못 났었는데 무슨 홍익인가를 하고 접합원생을 했냐 이런 식의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평생을 해서 지금 새로운 이렇게 설명의 논리를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중국에서는 팬도로 계속 클 때 우리는 이동하면서 계속 홍익인과 접합원생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거나 혹은 세상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세상에서 남을 크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덕목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가치는 이제야말로 앞으로 세계를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정치 공동체를 만들려면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요. 통일시대가 되면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굉장히 주도권을 갖는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될 텐데 그게 다 이런 문화들이 재부활하면서 될 거라는 거예요. 이의 장점들이. 이게 지금 보시면 아까 공공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공짜인데 공공이거든요. 그런 뭐냐면 공을 받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공은 뭐냐 하면 소도라고 하는데 신성한 공간에 나무를 세워놓고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초기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단군 자신이 제정일치의 신성한 영을 가진 박혁거세가 옹립될 때도 왜 역사에서 옹립되는 그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박혁거세가 영이 신성하고 총명하고 한 그런 에너지가 기운이 모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옹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게 모신다고 하는 반들공자가 쌍수, 거동, 리, 공이거든요. 두 손으로 이렇게 떠받든 걸 공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공을 떠받들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늘에서 한웅이 내려와서 홍익인간하고 접합원생 하는데 그게 무슨 천국을 지상화하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죠. 맞잖아요. 하늘에 우리가 단뜻이나 홍익인간은 우리의 하나님인 한인의 이념이에요. 그분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상화하는 게 기독교적 그 꿈하고 틀리지 않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권적인들을 추구 안 하고 그런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려고 밀리고 하다 보니까 신라 여기까지도 왔다가 일본까지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거나 불교를 믿거나 우리 선도를 하거나 알라를 믿거나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땅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 홍익인간과 그런 관점으로 아예 달리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사람인데 수산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장의도가 신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혁거세력도 소지만 때까지 신라에는 노장의 도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자연의 등에 따라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신라 초기까지도 굉장히 신선들, 선한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억지로 안 보이죠.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박씨에서 있잖아요. 그 타래가 금방 돌았는데도 사위 시켰다가 그 사위가 금방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주민이 바로 왕이 되잖아요. 그만큼 열린 사회였고 그렇게 패권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공동체를 쉽게 말해 해설을 생각하시는데요. CEO를 뽑는 거예요. 누가 해설 가장 잘 경영할 건가? 그러니까 사회가 잘 경영할 것 같으면 사회한테 왕권을 줬던 거예요. 알지도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거. 김씨도 권력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김씨들이 하다가 또 문제 삼게 자기 핏줄이 이제 제한이 되니까 박씨도 불러다가 CEO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같이. 그러니까 풍류 정치, 풍류도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종교라는 차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 정신을 가진 아이들이 사회화를 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예술도 하고 많은 뭐 과학자도 되고 그렇게 되는 아이들의 밑바탕에 그 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합의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면 그런 사람 중에 정치인들이 나오면 이 세상은 지금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까 주기도문 얘기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주기도문의 내용하고 우리가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서 그 세상을 천국을 지상화하려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꿈하고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벽것에 전달됐던 단군 시대 때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그런 공동체 운영 방식 속에서 그것도 이 사람들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씨들이 초업 문화가 확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씨들을 간단하게 따라가보시고 신라 왕조를 추적하신 간서들이 사실은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했고요. 박물관에 가시면 전주 박물관에 가면 문무한 비문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신라 김씨들의 조상이 제천두 김일자라고 나와요. 제천두 김일자라고 나오는데 김일제 비문 내용에 보면 우리 신라 선조들의 신령스러운 근원을 몰고서부터 개선해온 화관지훈이 그 바닥에 창성하게 하여 높은 짜임이 가야로 용서하였다. 종과지에 이어지를 비로소 생겨 영이한 투, 아까 제천투 하늘의 제사장을 아들로 태어났다. 10대를 전하고 또 15세 상하나오면 하늘에서 마땅히 서나오부터 신분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화관지구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화관지구도 해석을 잘 못해요. 근데 사실 이게 화관이에요. 그런 한자죠. 화관. 근데 사카족, 청산 주변에 있는 기원전 5세기경 사카족 군장이 쓰는 거죠. 이 화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인들의 문화에서의 복갈. 이렇게 복갈의 차이가 나중에 뒤에 보면 신라 복갈에 보면 이렇게 크게 해서 모자를 다 쓰는 거는 하늘을 중심에 쓰는 거고 신라 김씨들이 쓰는 건 이렇게 머리 위에다 쓰는 거예요. 요거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을 쓰는 거고 이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빛이 쓰는 거예요. 김씨들은 태양신을 석가모니도 조상들이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공부하고 처음에 그런 얘기하다 보면 일설만이라고 해서 인간이 해 같은 쪽으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제 아버지라는 건 도남에서 이쪽 지역에 살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그래서 신라 김씨도 이렇게 작은 녹화를 머리가 씌우는 걸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인물을 옆에서 보시면 코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근데 또 매부리 코에다가 이렇게 되고 이게 뭐냐면 머리를 그 편두를 하는 거예요. 애기가 낳았을 때 얼반지 이렇게 눌러서 묶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 김해 예안리에서 그게 나왔어요. 예안리 사람이. 거기서 15분간 나왔어요. 태어났어요. 편도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 사람 신라에 이렇게 보시면 에보리 코에 찢어진 눈 있잖아요. 무슨 색 코카사스이드라고 몽골리아라고
혼혈. 그래서 우리 보면 각 나라에서 지금 장외 태자가 죽어가지고 외국인이 사절을 들여왔어요. 그런데 신라 사절만 이렇게 모자를 써요. 다 틀리죠. 곡식이 틀리잖아요. 그 여기 신라 왕 쓰는 거거든요. 그 신라 여기 보면 토에도 보면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했죠. 근데 중국 문헌에 보면 고문헌 중 기재 기술적 색임 이게 뭐냐면 화족을 색종이라는 거예요. 기, 두, 재, 첨모적 특색 머리에 뾰족한 모자를 쓰는 특색이 있는 사람들이 석화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자료해 이게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동쪽에 있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를 침공해서 왕들을 다 잡아왔어요. 이게 메시도 비문에 섞여 있는데 제일 뒷사람만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카족 시쿤왕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뭘 볼 수 있냐면 중앙아시아에 많은 종족들이 있었는데 얘들만 이런 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문과에서 특이한 문화적 습성이죠. 그게 변한 고깔 모자를 쓴 한국 사람 그걸 한자로 하면 변한. 그래서 신라 김씨들이 변한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근데 이거를 좀 학교에서 아무도 논문 안 쓰고 있다는 게 재밌고. 근데 인골 연구를 해봤어요. KBS에 나왔거든요. 보면 신라의 북에는 스키타이 인골과 가장 가깝고 목에는 서유로 혹은 스키타이가 가깝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첨단 주변에 있는 스키타이 인들과 서몽골이들하고 가장 가깝다는 DNA 조사를 하니까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 거기서 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사카족들이 천사를 넘어서 들어오고 이렇게 자료들이 벌써 기본적으로 두세기 자료들이 나와요. 암각화에서 보면 신강제에 암각화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 깃털을 꽂고 있어요. 이렇게 몇 쪽 가서 깃털을 꽂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화랑 뭐 행사하고 신라사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깃털을 해놓고 있죠. 이 김씨들 문화죠. 아까 말했던 그 신라의 그 조상이라고 했던 김일제가 그 한서 박광자를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한무제 있죠. 한무제 때 한나라 권력 3위까지 올라갔어요. 2, 3위까지. 그게 이제 김일제라는 사람인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서안에 가면 김일제 무덤이 있어요. 김씨들 조상이라고 하는 서안에 무덤이 실제로 있어요. 그 한문제 등에서 2km 떨어졌어요. 그래서 김일제 후손이 어떻게 왔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내가 백수로 30 반 넘어서 평생 이 짓을 하고 사는데 제가 책을 세 번째 쓴 게 실크로드를 달려온 신라왕족이거든요. 그 책을 나왔을 때 제 친구 KBS PD가 있어가지고 그 책 주면서 이 다큐하는 친구한테 한번 줘서 다큐를 해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있다 다큐가 나왔어요. 1편이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 인터뷰가 안 된 거예요. 박사님. 내가 책 줘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자기들 기획해가지고 하면서 나한테 인터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이 판치죠. 이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증. 거기에 우리가 너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 직업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자기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해가지고 평생 공부도 안 하는 친구들이 업대 나와도 평생 자기들이 책을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그 사이에 독서도 안 하고 사회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1등 했다고 계속 자기들이 1등인데 남 말 안 들러.
지금도 또 대통령도 안 말합니다. 그게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김해 쪽으로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나와서 두 번째 나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안에서 이제 묘비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묘비냐면 신라 김씨가 다시 서안으로 가가지고 살아서 그쪽에 시집가 사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의 죽었는데 그 여자 묘비가 나왔어요. 사안에서. 그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김제후손 강빈나라가 7대를 지나 한나라의 새마음을 보이자 복식을 싸들고 나라를 떠나 나경피에서 멀리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 집안은 멀리 떨어진 요동에 숨어 살게 됩니다. 해양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요동으로 갔다고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편을 다시 했어요. KBS에서. 이 사람들이 요동으로 들어왔다가 서북한으로 들어왔다가 우리가 잘 아는 낙랑이 망할 때 앞에도 알지도 있지만 낙랑이 망할 때 이 사람들 후예들이 경주 왕창 들어오면서 김씨들한테 힘이 확 실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람들의 토템이 또 뭐냐면 사슴이었어요. 이 사람들 무덤에 황금 사슴이 나와요. 사슴이 나오는데 보세요. 지금 여기도 거의 사슴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뭐 흉노들의 토템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슴이 사카족의 것이라고 간단히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쉽게 하죠. 지금 성남대천에서 나온 독가를 관을 보면 지금 출자형은 나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뭐라 하냐? 녹각수지형이라고 해요. 사슴뿔. 김씨들의 토템은 원래가 사슴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출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 출자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보면 더 결정적인 이것도 잘 이게 이단을 가지고 자기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저 운남성으로 들어간 사카족 무덤을 파니까 총동이 나왔는데 이렇게 수지를 나무를 썼어요. 신라왕가라고 생각했죠. 이거를 출자로 바꾼 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렇게 바꿨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무잖아요. 수지잖아요. 그죠? 이게 사카족 무덤에서 나온 거죠. 운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봤을 때 또 기록상으로 봤을 때 유전적으로 봤을 때 김씨들은 고깔 모자를 쓰는 문화를 가진 산산 주변에 사는 사카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상용사에서 너희들은 이미 찰리 종족하고 인연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그 찰리 종족이 석가모니가 크샤트리아가 크샤트리아가 찰리 종족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 문화를 이해하려면 문화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국 문화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역사 문화는 시lud동 문화, 역사 문화. 유라시아에서 도망가면 피난 오거나 해를 따라 들어오면 결국은 한반도로 들어와요. 그죠? 북쪽으로 보면 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난리를 피해서 들어오든 전쟁이 나서 들어오든 살기 좋은 땅을 찾아 들어오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단군 신화부터 모든 초기에 창업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주 사이에. 그러니까 시lud떡인 거예요. 한켜 쌓고 이게 한민족이라고 시lud떡이라 하면 켜켜이 다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역사 문화를 읽으려면 그게 보여야 제대로 보입니다. 요거는 이 집단의 사유 방식이 누가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두 가지 시선을 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런저런 섞어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 공동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지금 한류를 일시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자료나 글을 많이 보겠지만 동북아 시대가 온다고 하는 얘기도 많고 한민족 시대가 온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절망이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바뀌거든요. 그때 그런 우리
고대인들, 조상들이 하던 그런 성스러운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우리 국민들이 잘 같이 연결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면 지금 봐요. 서양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텔레비전도 보고 서양 애들 보고 온갖에 다 와 있잖아요. 걔들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국 사람이 전부 다 친절한다. 이런 거다 우리가 가방으로 안 주워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사실은 우리의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정치 지도자들, 경제를 하는 사람들 잘 뭉쳐서 잘 만들면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 상황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바뀔 거예요. 오늘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